정부가 국내 최대 간척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불허한 증권거래위원회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국내 연기금들이 보유한 해외 대체 투자 자산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음극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줄일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속도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의 간척지 새만금이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도 내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까지 80% 가까이 삭감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 사업. 정권 때마다 기본 틀이 바뀌며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며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잼버리 파행으로 현미경 검증이 이어지면서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나라 돈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입니다. 당초 내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정도였는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나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의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예산 파동이라며 반발했지만 국회에서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새만금 예산 문제는 예견됐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신공항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습니다.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지역적인 어떤 균형 안배 또는 정치적인 어떤 논리, 군산공항이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부처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점검 절차를 밟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될 항공, 항만, 도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착공 후 32년간 우여곡절이 반복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 기반 ETF의 상장을 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모순이 있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곧 상장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한동안 잠잠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김종학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번 결정으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암호화폐 ETF의 상장을 막을 명분이 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판결인지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판결의 그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불가 입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운용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항소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온 판단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
이번에 SEC의 판단을 뒤집은 핵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상장 기준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일관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소송 주체인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산하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인데 미국 내에서만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를 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품화를 이끄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투자 ETF를 동시에 신청했다가 이때 현물을 사들이는 ETF 신청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이때가 지난해 6월 29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은 당시 이제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내놓은 여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현물 ETF만 발열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튿날 바로 항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이제 미 행정 당국이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릴 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였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결함이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보면 이제 네오밀라오 항소법원 판사의 이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각각의 상품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양쪽에 모순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판결을 다시 결정을 번복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여부를 다시 한다면 이 다른 상품처럼 허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정규 시장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이제 블룸버그 등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일 법적인 토대가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용이 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끄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 오전까지 24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반나절 만에 6%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오늘 하루 10% 넘게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비트코인 상장 이 현물을 따르는 상장지수 펀드가 바로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당장 다시 심사할 수도 있지만 심사를 지연시키는 선택지도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과정의 핵심 인물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부터 이 자산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군의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다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식형 펀드처럼 비트코인 현물을 편입한 상장지수 펀드를 허용해달라면서 요청한 기관이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바네크 등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서류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또 운용자산 10조 달러에 달하는 블랙록이 이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까지 심사를 좀 더 연장해서 3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많은 낙관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간까지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금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현물을 직접 사들이는 ETF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 현물 ETF가 가지는 장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선물 상품들이 여러 존재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의 만기, 보통 1개월 정도를 두고 만기에 현물을 담지 않도록 미리 처분해서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선물 ETF, 파생 상품 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1개월 단위를 두고 이제 3개월 단위를 둔 만기도 있고 이때마다 다시 갈아타야 하는 이른바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상당히 직접적인 수수료 비용으로 부담이 다가오는 손실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갈아타는 기간의 채권이나 잠시 이제 이동해 두는 그런 과정에서 또 손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물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차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처럼 규모가 큰 업체들은 그래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더 많이 신탁을 받아서 아예 GBTC라고 하는 자체적인 상품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현물 ETF처럼 전환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이제 전문 투자자, 미국의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 가진 투자자들만 허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진입은 한계가 있는 게 여전합니다. 때문에 보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증이나 관리 부담 없이도 여러 투자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 ETF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기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ETF 상장이 완전히 막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재 분석들을 보면 전반적인 기반이 바뀌고 있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당사자인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노셰인 CEO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지지한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큰 기대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 이제 현물 기반 상장지수 펀드가 실제로 허가될 경우에 대형 투자 기관들의 자산 편입 기회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치만 해도 현재 약 2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6조 원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P 모간에서도 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투자를 촉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자본이나 기관을 통해서 이 시장의 발전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주저하는 외국인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덕분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간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속 순매수는 지난 6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기관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 5거래일간 2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톡톡한 역할을 했죠. 증권가에선 기관의 태세 전환이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지수 선물 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투심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늠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가 터지고 삼성전자의 강세가 확인되는 날이 얼어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주제, 눈 감고 손 놓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시장 주인공은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였습니다. 현대차가 연말까지 시속 8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었죠.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기업들로만 추려보면요. 우선 코스피의 DY, 코스닥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분류되는 유진로봇과 인포뱅크는 최대 20%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의 5조 원에 달하는 현대오토에버는 12% 넘게 올라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심 사업은 차량용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영역인데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에 적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오늘 0%대 상승에 그쳤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한 현대차의 공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슈, 신발끈 매는 에코 막내입니다. MSCI 정기 리밸런싱을 하루 앞두고 에코프로 주가 추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5거래일 외국인들이 4천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인 데다 대규모 자금 유입이 더해지는 만큼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MSCI의 지수 재조정은 내일 장 마감 후 이뤄집니다. 장 마감께 해당 지수를 향한 주문이 몰리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정에서는 황제주 에코프로를 비롯해 한미반도체, JYP엔터, 한화오션이 추가됩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편입으로 에코프로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지난달 150만 원을 돌파했던 에코프로 주가는 12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로서는 그룹주 과열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댄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대법원 판결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고요. 송호준 대표가 나서서 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속에 나서는 등 하반기 상장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가 세외에 투자한 대체 투자 자산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자산들을 골라내겠다는 취지인데 무려 272조 원에 달하는 대체 투자 자산을 고작 5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일단 자료만 내라고 닥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3조 원.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연기금과 공제외의 대체 투자 규모입니다. 대체 투자란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사모대출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저금리 장기화와 안정적인 수익률 때문에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해마다 그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늘어난 비대면 근무와 금리의 상승 반전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부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17.5%로 선진국 우량 오피스 빌딩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기관 투자가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이미 연초부터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하고 각 기관마다 개별 투자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도 지난주까지 연기금과 공제회를 대상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해 연말 신설된 금감원 금융시장 안정국 감독정보팀 인력은 총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적으로 위험관리 강화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 명당 평균 55조 원꼴에 달하는 투자자산 점검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일단 자료 제출만 하는 거죠.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모든 자료들을 다 받기는 하는데 일단 이거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요. 특히 대체 투자는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금융당국이 부실 자산을 골라내는 건 사막에서 바늘찾기입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대체 투자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투자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 깊게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방법은 별로 없죠. 급격하게 늘어난 대체 투자 부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떨어지는 검사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장기간 경영 공백과 각종 논란에 시달려온 KT가 김영섭 대표를 공식 선임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KT의 근본인 통신과 ICT를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성장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섭 KT 신임 대표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대표를 두고 지난해 말부터 혼란이 계속된 만큼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공백 상황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표는 KT의 근본인 통신과 ICT라는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KT가 그간 통신 기술은 잘해왔다고 평가하며 IT 분야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역량을 모아 고수가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의 혁신 성장 전략인 디지콜을 추구할 때도 ICT의 본질적인 역량이 핵심이라며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 인재로 우대하겠다는 방침 또한 발표했습니다. ICT 역량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도약하고 KT그룹의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김영섭 대표의 실질적인 업무 대비전은 오는 10월 중순 공개될 KT의 자체 개발 초거대 AI 믿음 출시입니다. LG CNS 대표 시절 회사를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ICT 역량을 갖춘 김 대표가 KT의 AI 사업을 어떻게 이끌지 기대가 모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주주들에게 KT가 보유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KT는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의 서창석 부사장을 선임했고
경영계약서 승인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이제 충전 시간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핵심 소재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충전 시간이 꼽힙니다.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소재는 음극재인데 현재 쓰이고 있는 흑연 음극재는 충전 시간이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최대 10시간까지도 걸립니다.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5에서 10% 정도 첨가하면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줄일 수 있고 주행거리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올해 75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21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중국의 BTR과 일본의 시네츠가 양분하고 있고 국내 기업 중 상용화 단계에 이른 곳은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19년 포르쉐 전기차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현재 연산 2,0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내년 말까지 1만 톤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SK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미국의 그룹 14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이란 합작사를 세웠고 SKC는 지난달 자회사 얼티머스를 설립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인수한 테라테크노스의 사명을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바꾸고 경북 포항에서 연산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풍부한 흑연 매장량과 생산량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상용화 시기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커 제조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올해 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이르면 내년 후반기에 상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보톡스나 필러 시술 같은 뿌띠 성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톡스 업계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입국하면서 수혜를 볼 분야 중 하나로 국내 미용 의료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이 컸던 보톡스와 같은 뿌띠 성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일부 병원엔 보톡스 시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톡신 필러 등 관련 시술을 받으러 오는 중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원정 시술족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국내 보톡스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매출 성장이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휴온스 그룹의 사업회사 중 하나인 휴온스 바이오파마는 최근 신규 바이오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연간 648만 병을 생산하는 1, 2공장에 이어 72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3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단숨에 업계 상위권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향후 3공장이 완공돼 생산에 돌입한다면 국내외 공급 부족 현상 해소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웅제약 역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3공장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20% 넘게 급증한 만큼 3공장 건설로 오세아니아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보타 3공장 건설을 통해서 글로벌 톡신 미용 시장에 대한 나보타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치료 적응증 시장 및 중국 시장 진출, 차세대 제형 개발 등 나보타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선두업체인 메디톡스와 후발업체인 휴젤 역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수요 대응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이유로 선제 투자에 나섰던 국내 보톡스 업계.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가 더해지면서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